예, 저 소개받은 강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회사 측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사실은 퇴직을 하고 나면 늦습니다.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 인생에서 간접 경험이 참 중요하다, 그걸 지금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금년에 76세거든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되면요, 다 깨닫게 돼요. 아, 젊을 때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제 나이가 돼서 깨달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이 젊은 나이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미리 그걸 깨닫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그 나이에 제가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일본에서요, 이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일하는 걸 이렇게 보고, 아,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는데 나이 들어서도 뭔가 저렇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일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좀 오래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해온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2000년 초에 제가 1947년생인데 일본의 1947년생이 베이비붐 세대 1세대예요. 그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책이 일본의 서점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미리 읽고 거기에서 깨달은 거가 제가 지금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들 노후 자금이 뭐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 책들을 보니까 그거보다도 재테크 이거보다도 뭘 하고 살 건가? 돈 버는 일을 하고 살 건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살 건가? 취미 활동을 하고 살 건가? 뭘 하고 살 건가? 그거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저도 사실 제가 현역 시절에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미래 직업과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한 게 저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시다가 뭔가 하나라도 간접 경험을 하고 오늘 가셔서, 아, 나 이런 거 좀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생이 돼가지고 그때 우연히 어떤 성직자 한 분이 그 사르트르가 했다는 말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그 말이 지금까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이 상직자 이분이 그 말 하는데 그게 제한테 휠이 꽂혀가지고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일 할 때 남의 눈 때문에 제가 괴로울 때 그때 들은 그 사르트르의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이 말이 제 인생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면에서 뭔가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노후의 3대 불안 하면요, 첫째가 돈입니다.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이 3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뭔가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일에서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저는요, 첫 번째 돈 문제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과 제일 관련된 게 뭐냐면 부동산이거든요. 요즘
작년까지 부동산 난리 쳤잖아요. 근데 또 한 7, 8개월 전부터 부동산이 좀 떨어지니까 또 난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과 제일 관련된 게 부동산이니까.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요,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는요, 59만 4천 달러, 6억이 넘습니다. 근데요, 밑에 보시면 프랑스 57만 2천 달러, 일본 50만 달러.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죠. 그런데요,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은 가구당 순자산이 이 두 나라보다 우리가 많대요. 우리가 부자래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이에요. 금융자산이 22%. 그런데요, 미국은 34%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66%. 우리가 딱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처럼 20년, 30년 이 부동산이 장기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남한당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와서 많은데? 우리나라 남한당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열도라고 하죠. 그거는 섬이 많으니까 섬이니까. 일본 열도. 이 땅 넓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넓은 건 알죠?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당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입니다. 그런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에 4분의 3이에요.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자,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일본 땅을 몇 평 팔면 우리나라 땅을 한 평 살 수 있을까요?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한 평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땅값이 일본과 비교해서 비쌉니다. 평균 땅값이. 근데 제가요, 1980년대 일본이 그때 버블 경기가 우리 지난 3년 이상으로 난리 쳤거든요. 그때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했는데 들은 말이 뭐냐?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남한 땅 다 판 돈에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일본 땅 다 판 돈이 우리나라 땅 다 판 돈에 15배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땅이 일본 땅 값의 4분의 3이니까 거의 맞먹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땅 값이 왕창 떨어졌거나 우리나라 땅이 왕창 올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둘 다예요. 일본 땅은 떨어지고 우리나라 땅은 올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요, 어느 정도 그때 일본 땅값이 비쌌냐면은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어요. 일본은 왕이 있잖아요.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에 옛날 왕 살던 데가 어디죠? 청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 같은 구예요. 어느 날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왕궁이 있는 구를 지오다쿠라고 하는데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땅값이 비싸면 동경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일본 1990년 피크일 때 땅이 그렇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도 땅값이 비싸니까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우리나라 같지는 않았지만 60%였어요. 그게 그 위에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3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37% 정도예요.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일본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8년 동안에 3배 올랐어요. 그러다가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약간 지금 올랐어요.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제가 일본의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떨어진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냐?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비중이 줄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 관계가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이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냉정하게 투자할까? 근데 우리나라 지난 3년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샀잖아요. 근데 그 일본도 제가 1980년대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요 몇 년 동안 우리나라와 똑같았어요. 그때 1980년대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이 무역이 잘 되고 너무 잘 나가니까 미국을 위한 선진국이 열이 받아가지고 일본의 애화 값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2배로 그냥 더블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이 엔고가 되면은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그랬죠? 금리는 1%보다도 밑으로 떨어지고 돈을 왕창 풀고 그게 일본의 땅값, 집값을 올린 거예요. 기업은 땅 산다고 난리고 개인들은 집 없으면 큰일 난다고 난리고 그래서 요 3년 동안보다도 더 난리를 치고 일본 집값 땅값을 올렸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근데요, 인구 대비 베이비붐의 규모가 그러니까 베이비붐 기간하고 출산율 이게 거의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쯤 돼요. 그만큼 베이비붐 세대가 오래 베이비붐이 계속됐고 또 출산율 자체가 왕창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나면 일본보다 쇼크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빈집이 있다. 그러면요,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다른 지원도 해주겠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하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 이거 그냥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다 100% 도시니까. 이런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등, 2등이래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92%,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82%. 뭐 계산 방법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지금 지방의 시골에 가보면요, 서울로 올라올 젊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노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 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이 내 집 말고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우리나라 다주택자 많잖아요? 세 놓으려고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이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리츠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야기하면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저 친구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그러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사라고 할 거야. 여기 있는 분들은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표정도 안 짓는데 다 그런 표정을 지어요. 아니에요. 제가요, 지금 부동산을 파세요, 사세요, 이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가 떨어지면요,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그런 거거든요. 일본도 버블이 꺼질 때는 4, 5년 동안, 5, 6년 동안은 이게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건지 그냥 잠깐 떨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요 몇 달 동안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면 경제의 불황이 오면요, 불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순환적인 불황, 그러니까 한 3, 4년 나쁘다가 좋아지는 걸 순환적인 불황이라고 해요. 저도 50년 직장 생활하면서 순환적인 불황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때는요, 나빠지더라도 한 2, 3년, 3, 4년 지나면 다시 좋아지니까 그때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월급쟁이 하게 되면은 그런 불황이 올 때는 가능하면요, 사장 눈에 띄지 말아야 돼요. 잘못하면 잘리면 안 되니까. 여기 숨어 있다가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이제 좋아지는 세월이 오는 거예요. 그게 순환적인 불황이에요. 근데 10년, 20년 장기 구조 불황이 오면 그냥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한 3, 4년 떨어지다가 수습해가지고 가다가 또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적인 불황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요,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과거 일본이 경험한 것처럼 20년, 30년 장기 구조 불황인가 아닌가, 이거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함부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선요, 이게 나이 든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선 말이지, 사고 팔고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은 아직 못하겠고, 우선 나는 앞으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오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분들, 나이 든 분들,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백세인. 자,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100살 이상 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시는 분? 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데요.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지요.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잖아요. 왜?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 근데요, 2021년에는 62% 늘어났어요. 일본도 오래전에 60%를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때문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에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된 게 1990년대부터거든요. 공식 발표는 없는데 매년 3만 명 정도가 고독사를 한대요. 우리나라는요, 고독사 숫자 처음 발표한 게 2010년인데 그해 500명이라고 했어요. 작년, 재작년 2021년에 우리나라 고독사 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378명.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중,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요,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는가?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그 단지가요, 슬럼화 돼가면서 그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애물단지 때문에. 그런데요,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을 샀어요.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한 달 전에, 야, 너희 집 지금 얼마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 집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재건축하면은 새 집 되면 오르지 않을까? 그랬더니요, 절대 주민들의 합의가 안 될 거래요. 왜? 한 300세대 정도 되는데 노인네들이 귀찮고 또 재건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모아놓지 않았어요. 없어요, 돈이. 재건축 못 할 거래요. 그럼 그거 어떡할 거야? 살다 가는 거지 뭐.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뭐 때리고 있었는지 말든지 그건 알게 뭐야? 그러더라니까요. 저는요, 지방도시 우리나라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요, 일본 전체 주택수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대단위 아파트의 비율은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가 막 일본 아파트 별로 없어요. 자,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짐작하시는 분? 아는 거 하나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거. 대충이라도 얘기해봐요. 3년 전에 63%래요. 지금 아직도 아파트를 못 가서 난리잖아요. 아파트 공하고. 일본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 야,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요,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뭐냐? 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판교의 타운하우스라는 데를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9년에 입주한 데거든요. 이거를 지을 때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대요. 이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주택 사정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 말입니다.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이게 사랑방이죠.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주택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를 했어요. 밖에서 보이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다들 밀실에 익숙해 있는데 처음에는 분양이 잘 안 됐대요. 근데 들어와 산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가지고 야마모토라는 설계사를 10년 만에 불러가지고 그 파트를 했다고 신문에 난 걸 제가 스크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집을 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집을 늘려가는 것은 40, 50대 애들 생기면서.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이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집을 살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1, 2인 가구는 63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줄어든대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미래에서 이거를 추정을 한 건데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빨리 집 팔아서 주식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저는요,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되 원칙만은 지키세요. 아, 그 전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일본은요, 빚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여기 일본 가정에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축액분지 부채 비율이에요. 제일 높을 때는 40대 미만, 180 몇 %잖아요. 이때는 일본 사람도 집밖에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왜?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하고 나면 빚이 4%밖에 없어요. 살다 가면 되는 거야. 제 친구도 집값이 3억 6천까지 올라갔던 게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우리 돈입니다. 팔릴까 말까 한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이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그래프가 제일 높을 때는 마찬가지로 30대 미만 190%. 근데 보다시피 퇴직했는데도 49%. 절반 정도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가 재산이 제일 많을 때인데 약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 800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막 3억, 4억 있는 집도 많겠죠. 우리 왜 그럴까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3년, 4년 기한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퇴직했는데도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식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함부로 제가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은 못 드릴 거고,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안 됩니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여기까지 결론이에요.